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우리 조선시대 탄핵을 당했던 왕 광해군, 반정으로 쫓겨났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이제 뭔가 이 개혁적 성향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이 독선의 정치가 이 부메랑이 되어서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던 이 광해군의 빛과 그림자,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던 그런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4강은 바로 우리 조선의 왕 숙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4살의 그 조선의 왕 중에서 이 적장자 출신으로 가장 재위기간도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정치, 경제, 국방, 문화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이제까지 드라마 속에서 너무 장희빈의 그늘에 가렸던 숙종의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특별기획 나는 왕이로서이다 4부 숙종입니다. 조선의 왕 숙종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숙종보다는 장희빈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거고, 또 이제 이 숙종하면 왕으로서의 어떤 존재감보다는 뭐 사극, 그것도 이제 뭐 주연이 아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그늘에 가린 좀 조연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 적장자 출신으로 제대로 왕권을 행사한 거의 뭐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만큼 이 적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우리 조선의 왕은 27명 중에 7명의 왕만이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적장자 출신 왕의 면모를 보면 뭐 문종이라든가 단종, 또 연산군도 적장자예요. 되게 뭐 단명을 하거나 뭐 특별하게 이 왕으로서의 업적이 뭐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숙종만큼 이제 적장자로서 또 재위기간도 길어요. 46년. 영조가 52년 제위였고 그 다음으로 재위기간이 길었던 왕이 바로 숙종이다라는, 그리고 또 그 46년 동안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1674년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식을 올렸을 때 나이가 14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린 나이. 우리가 보통 단종이라든가 뭐 이런 왕들은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고,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아역 배우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나이 차이 2살밖에 안 나는데 숙종은 뭐 대부분 아주 그 장성한 모습으로 왕위에 오르는 이런 그 설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우암 송시열이라는 그 당시에 정말 조선 후기 정치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뭐 최고 인물에게 나중에 사약까지 내리는 그런 좀 강단 있는 카리스마를 보였던 왕이다.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하고는 사실 상당한 또 악연이 있는 그 경우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1674년 숙종이 즉위했을 때 서인과 남인이 예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쟁을 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속 논쟁이라고 하고, 현종이 즉위했던 1659년에 효종이 승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효종의 상복을 당시 대비였던 조대비, 장열왕후 조씨라고 하는데, 이 조대비의 상복을 3년을 입냐 1년을 입냐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이 정치적 대립이 일어났고, 결국 갑인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1674년에 이번에는 효종의 왕비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번에도 다시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예송 논쟁을 벌여요. 근데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인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면서 서인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유배를 가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서인의 핵심 인물이 송시열이었고, 요 갑인예송이 마무리될 즈음에 아버지 현종이 돌아가시고 숙종이 왕이 올라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를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송시열이 예를 그르쳤다고 쓴 뒤에라야 선왕의 처분하신 뜻이 명백해질 것이니 소인내 예를
인용한 바의 소자를 예를 인용한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치게 하라 하였다. 그때 임금의 나이 14살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는 워낙 서인의 정치적 파워가 세서 그냥 그야말로 뭐 송시열의 말은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어린 왕이 14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가지고 이 송시열이 뭐 예를 인용을 했다가 아니라 예를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그 정말 처분을 내림으로써 결국 송시열은 유배를 가게 되고 이 가빈예송을 계기로 남인들이 서인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 남인의 입장에서 보면 1623년 인조 반정 이후 서인 정권이 들어서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거의 50년 야당 생활하다가 정말 거의 50년 만에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는 세력이 남인이고, 요 숙종의 즉위와 아주 이 남인의 정말 집권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숙종하고 바로 이런 그 남인 그리고 서인 간의 이런 정치적 갈등이 사실은 숙종시대 정치사를 대표하는 용어인 황국으로 떠오르고,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장희빈, 인현왕후와 같은 궁중 여인들인데, 이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에도 바로 이 숙종시대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대립이라는 바로 이 황국식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희빈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숙종이라는 제목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한 거 한 편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숙종이 왕으로서의 또는 또 이 권력자로서의 그런 위상이 상당히 좀 축소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확인하시고요. 숙종의 왕비들 이야기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대부분 숙종의 왕비하면 인현왕후 민씨를 떠올려요. 장희빈의 라이벌이었던. 근데 원래 숙종의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 김씨라고 해서 광상 김씨 김만기의 딸이고, 김만기의 딸인 인경왕후께서 바로 이제 1680년에 20살의 나이로 천연두로 사망해요. 우리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 전염병이 상당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고, 특히 조선 후기에는 천연두가 정말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두를 이제 천연적으로 완두콩처럼 돌기가 생긴다 해서 천연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병 두창 또는 두역, 그리고 이 심지어는 워낙 이게 독한 병이어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게 거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가라는 뜻으로 아예 존칭어를 써줘요. 우리 상감마마 그러듯이 마마. 그래서 일명 천연두를 우리가 마마라 그러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마마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가 마마 자국이라 했고, 그리고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천연두가 얼마나 의심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까지만 해도 정말 동네마다 우리 비디오 빌려 보셨잖아요. 비디오 대여점도 있었고, 비디오 딱 빌려가지고 제일 먼저 틀면 나오는 게 뭘까요?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웠던 불법 비디오를 뭐 막읍시다 이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제일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섰던 게 호랑이가 막 출몰하는 거, 호환 그리고 마마. 그 바로 이 마마의 희생자가 인경왕후 김씨셨고요. 그래서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로 사망하자 숙종이 1681년 계비로 맞이했던 분이 숙종이 21살 때 15세의 신부 인현왕후 민씨였어요. 그러니까 인경왕후 김씨가 워낙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인현왕후하고 숙종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계비가 아닌 걸로 생각한다. 우리 대표적으로 영조 같은 경우는 66세에 15세 신부를 계비로 맞이하니까 뭐 당연히죠. 어린 신부 계비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인현왕후도 계비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인현왕후도 아들을 못 낳아요. 이 바람에 상당히 이제 숙종을 실망시키고, 그 과정에서 숙종이 후궁으로 들였던 장희빈이 떡하니 아들을 낳게 되면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의 그 서울의 북촌에 가면 있는 덕성여고 자리가 강고당이라 해서 인현왕후의 사가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다시
5년 만에 컴백을 하시지만 1701년 창덕궁 경춘전에서 젊은 나이로 승하하시는 바로 인현왕후 민씨가 이제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는 사실 명문가의 딸이었어요. 영민씨, 민유중과 은진송씨, 이 송중길이라는 인물도 송시열과 더불어 조선 후기 양송으로 불렸던 아주 그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런 그 송중길의 딸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1667년에 한양의 서부 반송바, 민유중은 송시열과 함께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고, 바로 이러한 점이 인현왕후가 계비로 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거다. 그리고 앞에서 인경왕후 민씨도 광산김씨 김만기의 딸이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 왕비들은 인조반정 이후에 대부분은 서인 출신의 그 정말 명문가의 딸이 왕비가 되는. 왜냐하면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서인 세력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물실 국혼이라 해가지고 국혼을 잃지 말자. 하여간 왕비들은 우리 세력에 의해서 배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서인 출신이에요. 유일하게 남인 출신으로 왕비가 된 인물은 사실 장희빈이 유일하다. 그래서 장희빈이 결과적으로 보면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에서 남인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상황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숙종 시대의 정치사를 대표하는 용어가 환국,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게 1680년 경신왕국, 89년 기사왕국, 1694년 갑술왕국이 있는데요. 요 숙종 시대가 되면 가장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 서인과 남인입니다. 앞에 소개드렸지만 기해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고 1674년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면서 50년 만에 남인이 야당에서 여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서인은 열받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그 권력 누려왔는데 남인에게 권력을 빼앗기니까 이거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그 노력을 해요. 그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 김석주라는 인물인데, 김석주는 현종의 왕비였던 명성왕후의 사촌 동생이었고, 정치적으로 보면 서인이기는 하지만 또 왕의 친인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남인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은 것을 상당히 이제 그 불만스럽게 생각했고, 이런 정치적 국면을 바꾸기 위한 그 뭔가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는데, 이 김석주 지금 초상화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뭔가 요즘 표현을 하면 정치 공작을 시도해요. 당시에 그 자신의 신복 세력들을 이 서인들 집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이렇게 정탐을 하게 해서 정치적 약점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빼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 거듭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남인의 영수가 허적이라는 인물인데, 이 허적이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큰 행사를 벌여요. 많은 그 소위 말하는 서인들이 이제 초청을 받고 일부 남인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워낙 이제 정치적 거물이니까. 그런데 이날 비가 왔다 그래요. 비가 오니까 숙종도 알아요. 워낙 이제 정치적 거물에 그 큰 영의정까지 지냈으니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협찬이라 할까요? 그럼 저 허적 집안에 저 큰 행사 있으니 이 궁궐에서 쓰고 있는 유악이라 해가 기름을 먹인 천막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비가 오고 이러면 야외 같은 데서 이런 지금 또 천막 치잖아요. 이거를 좀 협조해줘라, 협찬해라. 그래서 이제 그 명을 받던 신하가 그 이제 유악 이제 가지러 가니까 유악이 없는 거예요. 기름 먹인 천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미 허적이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주려고 했는데 알아서 미리 가져갔다. 이러면 화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이 이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게 도대체 그 남인들이 권력 잠깐 잡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만해졌어?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때 또 김석주가 움직인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막 보고가 일어나요.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뭐 영모를 지금 꾀하고 있다. 그래서 또 궁녀들을 막 또 조사를 해보니까 궁녀들 중에서 뭐 군복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또 보면 홍수의 변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 궁녀를 뜻하는 말이 궁녀의 옷에 옷소매가 붉은색이다 해서 붉을홍 소매수를 써서 홍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서도 우리 옷소매 붉은 굿동이라는 표현은 궁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궁녀들이 바로 이렇게 군복을 만들었다. 이 뭔가 남인들이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있다. 여기서 이제 분노한 숙종이 남인의 핵심 인물이었던 윤휴, 허적들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사형을 시켜요. 사살을 하고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남인들 오래간만에 권력 잡아 보니까 저렇게 못하구나 해서 다시 서인들을 집권하게 하는 요 사건을 우리가 1680년이 경신년이어서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신환국 이후에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는데 1689년에 기사환국이 또 일어나요. 9년 만에. 여기에는 뭐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장희빈이 궁녀로 들어왔다가 일약 후궁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숙종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인경왕후는 뭐 일찍 죽어서 그렇다 치소더라도 인현왕후도 자식을 못 낳는 상황에서 장인이 떡하니 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낳게 되니까 저 아들 경종을 원자로 삼겠다. 원자는 세자로 가는 전 단계예요. 원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때 이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서인들이에요. 이 서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 아직 인현왕후 나이가 뭐 2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충분히 왕자를 출산할 수 있으니까 좀 미뤄야 됩니다. 근데 이 숙종은 그거를 거부를 해요. 뭐 요즘 뭐 표현으로 하면 내가 뭐 살아봐서 아는데 뭐 인현왕후는 뭐 가능성 없다. 그렇게 되면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바로 이제 원자로 책봉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강력히 반대하니까 숙종이 완전히 강심장이에요. 그 당시 뭐 정계 최고의 원로였던 바로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리면서까지 확실하게 서인들을 숙청을 하고 남인들을 집권시킨 이 사건을 1689년 기사항. 그런데 또 남인이 집권을 하긴 했는데 영 정치적으로 그 뭐 미숙하다. 그리고 이 불만도 많아. 여기다가 기사항국의 명분이었던 장희빈이 왕비에까지 올랐는데 이 장희빈에 대한 또 숙종의 실망감이 너무 컸고 그러면서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과 더불어 서인들을 다시 정계에 불러들여 1694년이 갑술년이어서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환국은 그만큼 이제 당쟁이 치열함과 더불어서 바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전국을 조정하는 숙종이라는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당파가 지나치게 세면 척결해버리고 반대 정치 세력을 또 올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까지는 숙종이 황국 정치에서 상당히 그 당파의 세력에게 휘둘렸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암송시열과 같은 인물에게 사약을 내릴 정도로 이 왕의 카리스마가 또 상당했던 이런 전국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암송시열은 제주도에 유배됐다가 결국 서울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고 올라오던 중에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항국을 통해서 장희빈을 지지했던 남인 세력이 완전히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 숙종 때는 어쨌든 왕비 세력하고도 또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게 인현왕후가 이 폐위되고 나서 다시 컴백했지만 결국 돌아가신 후에 두 번째 계비로 인원왕후 김씨를 맡게 되는데 인원왕후는 경주 김씨고 김주신의 딸이고 역시 서인 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의 후궁 출신으로 또 중요한 인물이 숙빈채씨라고 예전에 그 동이라는 드라마의 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이 숙종은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을 두지 못했고요. 이 후궁으로 맞이했다가 나중에 잠깐 왕비로 승격은 되긴데요. 십인장씨와의 사이에서 1688년에 경종을 출생을 했고, 장희빈을 쫓아내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숙종의 눈에 들어왔던 또 다른 후궁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또 영조를 출생하게 되니까 이 두 명의 후궁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두 명의 왕을 배출한, 정작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후궁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경종과 영조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종의 출생에서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기사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영조가 출생할 즈음에는 다시 서인들이 재집권하는 또 갑술한국, 또 영조는 서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행운의 왕자라 할까요? 1694년 갑술생이 되게 됩니다. 사실 장희빈을 후궁으로 이제 들였지만 숙종도 이제 처음에는 인현왕후가 왕자를 출산하지 못한 그런 부담 때문에 들였고, 또 기대대로 경종을 낳으니까 상당히 이제 좀 기분이 업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비로까지 삼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상당히 좀 변수가 있었어요. 원래 장희빈이 처음에 이제 숙종 시절에 후궁으로 들어왔지만 당시 숙종의 어머니 즉 명성황후 김씨가 장희빈의 좀 성질을 알았는지 바로 이제 궁궐에서 쫓아보내요. 그러다가 명성황후가 승하하자 다시 재입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바로 이 경종까지 출산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신데렐라적인 그런 기질도 있었어요. 항상 우리 드라마의 좀 기본 구조가 처음부터 잘난 사람보다도 약간 좀 신분이 좀 천하고 이런 데 착착착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훨씬 더 좀 각광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그 캐릭터가 장희빈이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은 여러 숙종실록 기록 같은 데 보면, 물론 이제 장희빈이 표출된 이후의 기록이긴 하겠지만 이 교만한 태도를 짓고 공손하지 않아서 인현왕후가 이 종아리를 때리게 했다라는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인현왕후에 더욱 원한과 독을 품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장희빈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을 근심을 해서 숙종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당시 김창국의 딸을 또 다른 후궁으로 삼게요. 아무래도 이러면 좀 관심이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또 들어온 인물이 영빈 김씨였는데, 그래서 이제 영빈 김씨가 들어왔지만 이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는 그대로 이제 이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1694년쯤에 와서는 장희빈이 더 성질 부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거기다가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남인 세력들이 이때도 보면 소위 말하는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이 뭔가 이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시도를 한다, 이러다가 이게 역풍을 맞아요. 별로 그러지도 않은데 이게 너무 허술하게 사건을 조작했다가 오히려 숙종의 불신을 사게 되고, 결국은 숙종은 남인들을 대거 숙청하면서 이게 장희빈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또 여기에다가 인현왕후에 대한 그리움, 이제 쫓아보내고 나니까 인현왕후가 훨씬 더 그래도 나에게 맞는 인물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강고당에 가 있었던 이 인현왕후를 컴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현왕후는 조선의 또 왕비 중에 2번이나 왕비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이 인현왕후에 다시 이제 왕비 책봉 의식을 하게 되고, 장희빈의 왕비 자리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훗날 영조가 인현왕후를 떠올리면서 이곳을 보면 옛날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으로 인현왕후의 거처에 강고당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어필로 그 편액을 써서 걸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강고당이 한때는 바로 지금의 덕성 요거 자리에 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고종의 왕비시죠, 명성황후에 대한 생가가 지금 경기도 여주에 있어요. 이 복원하면서 명성황후도 나중에 이 강고당에 거처를 해요. 이분도 영흥민씨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 인현왕후 두 분 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요 강고당 건물을 현재는 경기도 여주시 명성황후 생가의 근처에 지금 요 건물을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인현왕후는 이처럼 그 왕비로 복위를 하셨지만 1701년에 소생 없이 지금 창경궁에 가면 경춘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서 승하를 하세요. 그래서 이 경춘전은 또 어떤 왕하고 인연이 있냐 하면 우리 정조대왕께서 태어난 곳이기도 했고, 한동안은 또 이 드라마 같은 데는 인현왕후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된 게 장희빈 저주 사건 때문이다. 장희빈이 궁궐에 뭐 이 인현왕후 거처에 흉물 막 죽은 새하고 쥐 같은 거를 묻게 되고, 취선당이라는 곳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 막 그 모형 밀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 인현왕후가 악악 하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좀 드라마적인 재미 요소고, 실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실록 기록에 보면 인현왕후는 사망하기까지 1년 6개월간 아주 계속 병에 시달리셨고, 정말 병으로 계속 힘들어하시고, 총 4번에 걸쳐 의학청이 설치돼서 인현왕후를 좀 이렇게 치료했던 이런 기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거의 분명한데, 장희빈의 저주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이 부분만이 그게 이제 부각이 되었다. 장희빈의 시중을 들던 그런 그 시비들, 이런 그 뭐 몸종 같은 이런 여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취조에 다 이게 나오는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장희빈도 이 인현왕후의 죽음에 결국 관계가 됐다라고 파악한 숙종이 결국 1701년에 사약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인현왕후, 장희빈, 정말 이 숙종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여인은 운명적으로 똑같은 해인 1701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때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장희빈을 대신해서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었던 숙빈 최 씨가 바로 이런 부분을, 장희빈의 이런 저주 사건을 고변을 해서 결국 이게 알려지게 되었다. 숙빈 최 씨 또한 장희빈의 라이벌로 결과적으로는 또 총애를 받아 영조까지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인현왕후는 선, 장희빈은 악이라는 구도의 모습들이 훗날 인현왕후전과 같은 궁중 수필이라든가, 또 이 장희빈은 악, 인현왕후는 선이라는 구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문학 작품이 있어요. 김만중이라는 인물이 쓴 사씨 남정기라 해서, 이것도 중국 역사에 나오는 사씨와 교씨의 갈등인데, 바로 이 교씨에게 탄압을 받아 사씨가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씨가 쫓겨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중국의 상황을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씨는 인현왕후, 교씨는 장희빈, 이런 내용들의 이 담은 이 소설이 널리 또 유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또 인현왕후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뭐 동정, 장희빈에 대한 아주 그 응징,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또 유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숙종은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다른 업적도 꽤 많아요. 항상 숙종하면 장희빈, 인현왕후의 사이에서 이런 좀 뭐 흔들리던 그런 왕인데,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숙종 때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판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단종과 사육신이 완전히 복권이 돼요. 사실 이
조선 시대 이 숙종 때까지도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어차피 반정으로 쫓겨나서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뭔가 단종은 억울하다. 그 삼촌인 세조에 의해서 결국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은 그 영월에서 그 생을 마감한 단종이 노상군으로 왕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거를 왜 회복을 못하느냐 하면 단종을 회복시키는 순간 세조 입장이 상당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조의 어떤 처분이 잘못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200여 년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가 숙종 때 와서 소위 말하는 성리학 이념이 좀 더 강화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단종이 왕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때 숙종이 어떤 발표를 하냐 하면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회복하는 것은 지하에 계신 세조께서도 그 뜻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조도 올려주고 바로 이 단종도 높이는 그런 과정에서 단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무 등과 같은 사육신도 본격적으로 복권이 되면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숙종실록에도 바로 이 단종복권하고 사육신 복권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사육신에 대해서는 당세에는 난신, 어지러운 신하였지만 후세에는 충신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제대로 기억한다. 이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노상군으로 강등됐던 단종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고, 이때 숙종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은 세조의 유의를 잇고 세조의 큰 덕을 빛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조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다. 사실 단종이 이제 정말 그 죽음을 당했을 때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영월호장 어몽노라는 사람이 겨우 이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노상군묘에서 장릉, 왕릉의 격에 맞게 장릉, 장엄할 장자를 쓰는 장릉이 됐고,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의 무덤도 노상군 부인묘라는 이름으로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에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무덤도 사릉, 그러니까 이제 왕비릉의 격을 맞춰줬고 항상 멀리서도 단종을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사자를 써서 사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조선왕릉 중에 가장 왕과 왕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 형태가 영월의 장릉과 남양주의 사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조선 시대에 이런 성리학 이념이 강화되면서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때 대명의리론이 강화돼요. 임진왜란때 우리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숙종 때는 창덕궁 안에 지금 이 자료에 보시듯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 대보단이라 해서 크게 은혜에 보답하는 재단이란 뜻으로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의 군대를 보현해 준 명나라 황제 신종, 만력제, 그리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 우리 숭정제라 하죠. 이 사람의 제사를 우리가 지내줘야 된다 하면서 두 황제를 제사 지내는 재단을 궁궐 안에 이렇게 조성을 했는 것도 당시의 어떤 대명의리론을 강화하는 시대적 입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숙종 때는 경제 쪽으로도 상당한 성장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 와서는 특히 숙종 시대 와서 상업적인 그 성장이 두드러져서 이 숙종이 이 화폐를 제대로 유통시켜야 되겠다. 그 당시에도 화폐가 있기는 있었지만 유통이 제대로 안 돼요. 거의 뭐 쓰임새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종실록 1678년의 기록을 보면 호조, 상평청, 진율청, 어영청, 사복시 훈련도감에 명하여 상평통보를 주저하여 돈 400문을 은 한 양의 값으로 정해. 돈 400문은 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양은 화폐의 4배의 가치.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그 4냥이 은 한 양이 되는 거고 400푼은 소위 말하는 그 4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양의 10배가 한 전이 되는 거고 한 전의 10배, 즉 10전이 그 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양은 100푼이 되는 거예요. 100푼 또는 100문. 그래서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 푼 줍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푼의 그런 가치가 얼마인가? 대략 한 양으로서는 쌀 한 20kg, 조선 우리 같으면 그 정도 구매력이 있다 이렇게 대략 보고 있는데, 쌀 20kg이 지금 한 5만 원 정도라면 한 양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5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푼은 100분의 1이니까 500원 정도. 그래서 이 뭐 사극 같은 데 나올 때 한양 줍쇼 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건 거의 강도다. 한 푼 줍쇼는 대략 500원 정도는 뭐 약간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화폐 단위를 알아두면 좋고요. 엽전이라 하는 이유는 주전 틀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동전을 녹이는 방식으로 나뭇잎처럼 생긴 동그란 거에서 떼내는 거예요.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우리 이제 요즘 그 설탕 녹여가지고 뽑기하면 이렇게 틀 같은 데서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전도 이렇게 녹여내서 뽑는 그게 나뭇잎처럼 생겼다 해서 엽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엽전이 이제 우리 흔히 상평통보를 또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런 또 사연이 있고요. 또 이 숙종 때는 우리 안용복이 독도와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찾았던 그런 활약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또 숙종 때였고, 또 그만큼 또 상업이 활발해지고 이러면 시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장을 무대로 해서 또 활동하는 도적이 등장하죠. 장길산이라는. 장길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숙종 연간에 교활한 도적 장길산이 해서죠. 황해도 지역에 출몰하였다. 길산은 본래 광대로 용맹스럽고 아주 민첩하고 비상하였다. 그래서 이게 또 출신이 광대니까 이 뭔가 이런 그 소설 같은 걸로 만들기가 쉬운 좀 재밌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장길산이라는 소설이 한때 또 유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3대 도적을 연산군 때 이 실존인물이에요. 홍길동, 그리고 이 명종 때 임꺽정, 그리고 이 숙종 때 장길산까지 그 시대에는 물론 도적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현재적 관점, 그리고 이제 홍길동전 같은 그 시대 관점에서도 홍길동이라는 실존 도적의 이름을 따서 소설 속에서 상당히 그 탄관오리를 혼내는 뭔가 이런 의적으로 등장시킨 게 홍길동. 임꺽정도 그 시대는 정말 그 뭐 어떻게 보면 조정의 골칫거리였지만 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의적으로 나오면서 임꺽정이라는 또 소설도 유행했고, 장길산도 또 현대에 와서 또 소설로 만들어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숙종 시대 국방 분야에도 많은 업적이 생산이 되는데, 우리 지금 강화도에 가면 무슨 각곶돈대 뭐 무슨 이런 국방 시설이 많이 이제 남아 있어요. 이런 돈대 시설을 처음으로 확충하기 시작한 게 숙종 때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영조, 종조 때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상당히 이제 국방 분야에 대한 그 뭐 방어 시설 이런 게 좀 완성이 되는데, 요것은 서울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한양의 네 곳산, 낙산, 인왕, 남산, 북악을 연결하는 이런 한양 도성이 처음으로 조성되는 게 태조, 요게 다시 한번 정비되는 게 세종. 그러다가 한 200여 년 이상 지나다가 다시 한번 이 제대로 한양 도성이 수축되는 게 바로 이 숙종 때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한양 도성길이라 해가 한번 쭉 걸어 다니시다 보면 돌들의 모양이 다른데 숙종 시대 쌓은 돌들이 훨씬 더 좀 반듯반듯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우리 그 북한산 아시죠? 북한산의 산성을 조성을 해요. 북한산성. 또 이 북한산성을 비롯한 요 수도 방위를 위해서 오군영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금이영을 신설했던 왕이 또 숙종. 이 숙종이 상당히 국방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고, 특히 이 청나라와의 어떤 국경 문제에 대한 그 관심, 또 영토 확장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기록도 나오는데요. 1706년에는 이명이라는 인물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 청나라하고 이 조선에 연결되는 국방 지도를 그려서 결과적으로 숙종에게 바칩니다. 이것도 보면 마치 지금의 첩보원 작전처럼 이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지도를 입수해 온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명이 어떤 꾀를 냈냐면 그 당시에 화원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요. 이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도 기록으로 이런 상황을 남기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진 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수는 못하니까 그 당시에 청나라 관리하고 친분을 맺은 후에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지도 좀 잠깐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는 화원들 불러가지고 다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때 뭐 화원들은 완전히 그냥 그 가가지고 정말 그 일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비밀리에 입수해가지고 당시 왕이 숙종에게 바치니까 숙종이 이거를 병풍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항상 그 왕이 있는 곳에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 영토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우리 요동지역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요자 개는 지금의 중국의 북경 지역을 개주라 그래요. 개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땅과 개 땅의 관방 국방 지도를 숙종 때 입수해 왔고 1712년에는 백두산 정개비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청나라하고 조선이 국경 문제로 상당히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할 때 당시 이제 청나라 사신 목동이라는 사람하고 이때 우리 조선에서는 김진남이라는 이 부자가 다 역관인데요. 요 역관 출신을 보내서 왜냐하면 역관들이 말을 잘하잖아. 외국에 능통하니까 백두산에 이런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울 때 상당히 이런 그 김진남, 김경문 부자 역관들이 활약이 컸다라는 게 역관들의 행적을 기록한 통문관이라는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하고 서쪽 압록강은 서로 이견이 없는데 나중에 요 동쪽을 토문강으로 한다는 해석을 두고는 저 청나라는 두만강이다. 우리는 저 송화강 쪽이다 해서 요 간도 지역에 대한 항상 영토 분쟁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 사건이 백두산 정개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숙종이 지금 앞에서 소개했지만 이런 뭐 정치력도 상당했고 뭐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우리 보면 이수인 장군의 사당이 지금 현충사 있죠. 저 그 충남 아산에 가면 현충사라는 사당을 처음 조성한 왕도 숙종이에요. 그만큼 뭔가 이런 충신에 대해서 제대로 요즘으로 치면 대우를 하고 전국의 서원이라든가 사당이 가장 많았던 그런 시기도 숙종이고 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성리학의 이념이 사회 곳곳에 널리 이제 전파되었던 그런 시대 상황을 보여주었던 시대가 또 숙종 시대다. 그렇게 46년간 많은 업적을 남겼던 숙종이 1701년에 이제 인현왕후가 승하하니까 먼저 이제 무덤을 조성을 하는데요. 능호를 명릉이라 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숙종의 무덤에도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숙종의 무덤 지금 저 경기도 그 고양시에 가면 소릉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5개의 무덤이란 뜻이고 그 중에 메인이 숙종의 무덤이 명릉이에요. 그런데 사실 명릉 이전에 요 소릉 자락에 숙종의 첫 번째 왕기 인경왕후 김씨 기억하시나요? 아까 천연도로 돌아가신 이분의 무덤을 먼저 조성을 하고 익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가시는 분이 숙종의 첫 번째 계비 인현왕후 민씨가 돌아가시니까 먼저 무덤을 조성하고 명릉이라고 합니다. 능호를.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이 숙종이고 숙종이 요 명릉의 나란히 바로 이제 쌍릉의 형식으로 인현왕후와 숙종이 나란히 이렇게 지금 묻혀셨는데 두 번째 계비가 인원왕후 김씨라는 분인데 인원왕후도 자기 남편한테 묻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인원왕후는 영조 때 돌아가시는데 거의 뭐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도 저 우리 남편 무덤에 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 뭐 영조 입장에서도 인원왕후 무덤은 그 당시에 대비로 돌아가셨으니까 이 숙종의 무덤하고 인현왕후 무덤 있는 곳에 마침 좌측 언덕 높은 곳에 이 무덤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무덤을 조성하고 인원왕후릉은 따로 이름이 없이 요 세 개의 무덤 인현왕후, 숙종, 인원왕후 무덤까지 합해서 명릉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종은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는 익릉이라 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묻혀 계시죠.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장희빈은 사역을 받고 죽죠. 그래서 거의 무덤이 방치되었는데 1969년 그 경기도 광주 쪽에 묻혀 있었던 장희빈 무덤을 이 도시 개발로 이전을 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 근처에 조성했을 것도 같은데 그 시대에는 또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장희빈의 무덤은 바로 숙종 곁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장희빈의 무덤이 숙종의 무덤 있는 소릉 자락에 적절한 곳으로 옮겨서 대빈묘를 조성을 한 거예요. 야, 숙종의 입장에서는 저 여자 또 따라왔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희빈에 대해서. 어쨌든 장희빈은 죽어서까지 결국 현대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숙종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숙종은 함께했던 왕비를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같이 인현왕후는 바로 옆에 그리고 익릉인 곳에 인경왕후 그리고 숙종과 인현왕후의 쌍릉이 있는 그 위에 약간 두 번째 갭이 인원왕후가 있다 그랬죠. 인경, 인현, 인원에다가 뒤따라오신 장희빈까지 이 4명의 부인과 지금 또 소릉자락에 함께 묻혀 계시는데요. 이게 과연 행복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종이라는 왕은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이런 면모들, 특히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상당한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왕권이 좀 더 회복이 되는 이런 시대를 이제 만들어 나갔던 장점을 보였던 왕이면은 분명하고, 그런 그 강력한 왕권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도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이제 당쟁이 치열한 시기에 이런 그 황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이제 정치적 숙청 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았다. 이 결과적으로 이런 면모는 또 이런 너무 반대파들에 대한 또 정치적 보복을 야기시키는 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 숙종 시대가 어느 정도 이 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숙종 시대 46년간은 영조 정조 시대로 나가는 기반을 조성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뭐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리더십을 보인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숙종, 장희빈의 남편이 아닌 왕 숙종으로 기억하라. 이제까지 숙종이라는 왕 앞에는 항상 장희빈과 인연하고, 거기에 이제 궁중 여인들의 뭔가 이렇게 좀 휩쓸렸던 그런 왕의 이미지가 컸는데, 장희빈과 인연왕의 갈등도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숙종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반영된 것이었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국방, 문화 모든 분야에서 46년 제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라는 점에서는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왕 숙종을 우리가 좀 더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